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고 또 가장 통쾌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말수도 적고 성적도 그저 그랬고 친구도 소수였죠. 그런 저를 유독 못마땅해 하던 애가 있었어요. 바로 김현경.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선생님들한테 인기도 많았죠. 딱 보면 얘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싶은 애. 근데요, 그런 애들이 은근 무서운 거 아시죠? 겉으론 착한 척, 뒤에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무너뜨리는 스타일. 저는 그냥 너무 눈에 띄지 않으려고만 했는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제가 실수로 현경이가 아끼던 필통을 밟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다음 날부터 제 책상에 이상한 낙서가 생겼고 교복 윗도리가 분명 교실에 걸어놨는데 없어지고 도시락통 뚜껑이 열려있더니 음식이 엎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더군요. 애들이 저를 피하고 어떤 애는 제 가방에 낙서를 하고 웃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현경이가 쟤 진짜 재수없어 하며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땐 용기도 없었고 집에 말할 상황도 안 됐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에 늘 바빴고 제가 학교에서 힘들다고 하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하실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2년 넘게 현경이의 그림자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졸업식 날 마지막으로 현경이 얼굴을 본 날이었죠. 그때 전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는 평생 엮이지 말자. 그런데 말입니다. 운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몇 년 후 저는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말투 하나에도 사람 배려가 배어 있었어요. 서로 좋아하게 되고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죠. 어릴 때 받은 상처들 때문인지 저는 더 따뜻한 사람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집안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것. 부모님 계시고 여동생 하나 있어. 근데 성격이 좀 강해. 네가 불편할까 봐 걱정되긴 해. 딱 그 정도만 얘기했지 자세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도 전 남편이 너무 좋았고 여동생이야 결혼하면 잘 안 보게 되지 하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죠. 그리고 상견례 날 그 여동생을 처음 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하객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앉아있는 얼굴을 본 순간 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설마 했는데 그 목소리, 그 웃음소리 20년 전 제 도시락을 엎고 웃던 그 표정 똑같았어요. 그 애는 저를 빤히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아, 오랜만이다. 그치? 나 기억나? 우리 오빠가 결혼한다는 사람이 너였구나. 반갑다. 그날 밤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당신 여동생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근데 그 애가 예전부터 날 괴롭혔었어. 남편은 처음엔 놀라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 몰랐어. 내가 죄인이다. 근데 웬만하면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내가 동생 마주치는 일 없게 할게. 우리 둘이 사는 거니까 나 딱 한 번만 믿어주라. 그 말에 전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이 집에서 잘 살아가는 게 그 애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은 조용히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도 시댁 생활에 적응해가는 중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다 싶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전화 한두 번 하는 게 전부였죠. 근데 어느 날 밤 11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나 오늘 술 좀 마셨어. 집 들어가기 무서워. 내가 혼자 살아서 그런가? 새언니랑 오빠랑 있는 집이 더 안전하잖아. 지금 갈게. 그렇게 연락 오고 30분도 안 돼서 현관문이 열리더니
신우가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신발 벗고 소파에 털썩 앉더니 이러더라고요. 세연이 물 좀 줘. 나 컵라면도 끓여줘. 그 냉장고에 반찬 좀 있으면 싸갈게. 반찬 몇 통 싸주고 과일 깎고 컵라면까지 내주고 나니 그제야 돌아갔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전화가 부쩍 늘었어요. 언니, 나 출장 갔다 왔는데 빨리 쌓였어. 세탁기 돌리는 거 좀 도와줘. 언니, 엄마가 이번 주에 반찬 먹고 싶대. 언니가 음식 잘하잖아. 좀 해서 오빠네 집에 들고 와줘. 그리고 어떤 날은 제 가방을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너 가방이야? 야, 이거 너 가방이야? 어머, 나 이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한 번만 매보고 싶다. 그러더니 그대로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도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레 그 가방 그거 내가 아껴서 산 거라 하니까 신우가 한숨을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이고지고 살 거면 애초에 사지를 말든가. 그깟 가방 안으로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리고 그거 우리 오빠가 돈 벌어서 사준 거 아니야? 그땐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남편 앞에서는 늘 은근한 말로 저를 깎아내렸어요. 오빠 기억나? 내가 소개팅 시켜줬던 선배 진짜 괜찮았잖아. 그 사람 성격도 좋고 예쁘고. 근데 오빠는 조용한 사람이 좋다며? 그래서 새언니랑 결혼한 거지 뭐. 그치? 난 오빠가 그 선배랑 결혼하길 바랬는데. 뭐 우리 새언니도 나쁘지 않지. 아주 조용하고 뭐 착하고. 남편은 웃으면서 넘겼지만 저는 그 말이 가시처럼 남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도 우리 새언니 진짜 착하긴 해요. 근데 센스가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착해도 너무 착해. 사람이 그렇게 착하면 어디 가서 제대로 대우 못 받는 건데. 그래도 요즘 이런 며느리 귀해. 엄마 알지? 그렇게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모를 말들을 툭툭 던졌습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였죠. 뭐 말로는 언니 하면서도 행동은 늘 아래로 봤어요.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고 부탁하면 들어주고 자기보다 아래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듯 했어요. 그 와중에 저한텐 큰일이 있었어요. 임신이 된 거였거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둘 다 눈물까지 보면서 기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정이 완성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딱 한 달밖에 못 누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신우가 또 연락해서 이러더라고요. 새언니, 나 오늘 엄마 집에 좀 들를 건데 김치찌개 해놔. 새언니가 끓이면 맛있잖아. 그리고 나 간 김에 옷 몇 벌만 세탁기 돌려줘. 로봇 청소기도 같이 돌려주고. 난 집에 있을 때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들으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 그래서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입덧도 있고 라고 하니까 말을 딱 잘라요. 뭐? 아니 새언니 뭐 그렇게 유세야? 남들 다 하는 임신 그깟 걸로 벌써 몸살이면 안 되지. 나중에 어떻게 애 키우려고 그래? 그리고 임산부가 몸 안 좋다고 계속 누워만 있고 그러면 아기한테 더 안 좋은 거 몰라? 시끄럽고 빨리 와서 할 일 해놔. 나 더 열받기 전에. 알겠지? 그 말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깐 울컥했지만 어른들 눈치도 보이고 그냥 참고 혼자 눈물만 삼켰어요. 입덧을 참아가며 신우가 먹고 싶다는 김치찌개도 끓이고 세탁기도 돌려놓고 청소까지 해놨죠. 성인이 됐지만 아직까지 신우는 저에게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신우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배가 뭉치고 자다가 몇 번씩 깨게 되고 새벽녘 화장실에 갔더니 피가 보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유산이라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초기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 없게 하세요.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참았던 눈물이 턱하고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전 방 안에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무너졌거든요. 아기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보내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에 돌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태도는 솔직히 말해 처음엔 너무 미웠어요. 당신 괜찮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현경이도 많이 놀랐을 거야. 그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걔도 스트레스가 컸을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신혼여행 걱정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애 떨어졌다고. 내 뱃속에 있었던 당신애, 그것도 당신 동생 덕분에. 근데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현경이도 놀랐을 거라고? 걔도 스트레스가 컸을 거라고? 장난쳐? 남매가 쌍으로 날 병신 취급하는 거야? 내가 너무한 거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은 언제나 그랬어. 항상 중간에서 눈치 보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면서 나한테만 이해하라 그러고. 가족? 가족 같은 소리 하지 마. 세상 어느 가족이 이렇게 해. 죽도록 싫어하는 네 동생, 네가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해서 나 너 믿고 결혼한 거야. 오빠 믿고 결혼한 거라고. 내가 우스워? 네 동생이 괴롭히던 여자니까 오빠까지 나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도대체 니네 가족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남편은 그제야 말문이 막혔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몰랐어. 네가 그렇게 힘든 줄. 그날 이후로 신우랑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겉으론 말은 섞었지만 속으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던 중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대단히 좋아했죠. 드디어 그 까다로운 현경이가 정착한다며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전화를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우리 현경이 말이야. 이제야 좀 정신 차리는 것 같아. 상대도 괜찮고 뭐 둘이서 알아서 빠르게 진행하겠대. 그렇게 갑자기 결혼 날짜가 확 잡혔어요. 보통은 상견례, 예식장, 양가 의견 조율이 순서인데 신우는 그냥 속전속결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빠르나 했더니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당황도 했지만 그보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랑 식사 중이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야, 너희 신우 전세금이 좀 부족하단다. 한 1억 정도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1억이요? 남편도 당황했고 저도 얼이 빠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결혼할 땐 집에서 많이 해줬잖니. 이번엔 동생 차례다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그 옆에서 신우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어차피 오빠니까 가족끼리 돕는 거야. 나 이번에 결혼 급하게 하게 됐잖아. 어차피 우리 오빠가 번 돈인데 나도 좀 덕 좀 보자. 응?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임신했다고 결혼을 서두르더니 돈도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하더라고요. 거기다 덕 좀 보자라는 말까지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지금껏 나 부려먹으면서 애까지 떨어지게 해놓고 뭐 덕을 보자고? 하지만 별 수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1억을 마련했습니다. 대출 조금 얹고 남편 퇴직금 일부도 땡겨 쓰고요. 남편도 그래도 동생인데 하는 눈치를 줘서 시어머니한테 준셈 치자 하고 넘겼습니다. 그 돈을 받아간 신우는 며칠 뒤 전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새언니, 나 진짜 고마워.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결혼식 땐 새언니도 나처럼 예쁘게 하고 와. 나중에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내 친구들 알지? 다 우리 동창들이잖아. 결혼식 준비를 한다며 신우는 날마다 바빴습니다. 명품 쇼핑, 웨딩 촬영, 피부 관리까지
결혼식이 아니라 패션쇼 준비처럼 굴더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상견례는 우리 집 체면도 있으니 잘하자 라며 저한테 이것저것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검색 그런 거 잘하니까 식당은 네가 좀 신경 써줘. 우리 사돈댁이 입 까다로우시대. 알아서 센스 있게 잘 챙겨야 한다. 아주 중요한 혼사야, 알지? 시어머니의 말에 신우도 보탰죠. 새언니 음식은 진짜 잘해. 예전에 내가 늦게 가도 늘 밥 차려줬잖아. 아, 이제 새언니가 해주는 밥 못 먹으려나? 아, 근데 나 임신해서 몸이 무겁거든. 애 없는 언니한테 종종 놀러가서 밥 좀 얻어 먹을게. 그리고 상견례 준비 똑바로 잘하고, 알았지? 아니 도대체 내가 며느리인지 신우 전담 노예인지. 아휴, 그렇게 나를 잡고 상견례 장소는 시내 고급 한정식 집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양가 가족이 마주 앉은 식탁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예비신랑 쪽 부모님은 말투부터가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아버지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 어머니는 대학 강사 출신으로 현재는 전업주부. 가족 분위기부터가 단아하고 지적인 느낌이었어요. 예비신랑도 회사에선 모범사원으로 불리는 사람이더라고요. 담백하고 예의 바르면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솔직히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신우 같은 사람이 저런 집안이랑? 저 집 아들이 얘 성격 모르고 결혼하려는 건가? 평소에 그렇게 막말하고 남 험담을 입에 달고 살던 신우가 그런 집안 며느리로 들어간다고? 이건 무조건 어딘가에서 터지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무난하게 식사 분위기가 흘러갔죠. 그런데 신이 저를 도왔을까요?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예비 신랑의 어머니, 예비 사돈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순간 놀라서 혹시 내 옷에 뭐 묻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으시더라고요. 실례지만 혹시 땡땡여고 출신이세요? 네, 맞아요. 혹시 20년 전에 갑자기 죽은 진아라는 친구 있었죠? 네. 세상에, 죽은 우리 친아 친구를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고 표정이 굳더니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전 직감했어요. 왔다. 올게 왔다. 예비사도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제 딸이 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딸아이가 그때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그 아이가 늘 울면서 말했던 얼굴이 이 자리에 있네요. 내가 이 얼굴을 얼마나 곱씹었던지. 진아와 제일 친한 친구와 진아가 제일 죽도록 싫어하던 친구를 참 한자리에서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식탁 분위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예비신랑도 얼굴이 굳었고 시어머니는 뭐가 뭔지 몰라 눈만 껌빡이고 계셨고요. 신우는 입을 열었어요. 아, 그거요? 아니, 그건 그냥 애들끼리 장난이었죠. 좀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비사도는 딱 잘라 말하셨어요. 그 장난으로 우리 딸은 병원 다니면서 살았어요.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해서 유학까지 갔고요. 자존감이고 뭐고 다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그 얼굴이 꿈속에 나온다고 너무 괴롭다고 결국 안 좋은 선택까지 했어요. 그 장난 하나 때문에요. 말을 뭐 그렇게 하세요. 죽은 건 제 탓이 아니에요. 진아걔 유학 가고 3년 뒤에 죽은 건데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저 진아한테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님. 됐습니다. 어차피 사과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요. 신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그 자리는 정적뿐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예비신랑과 함께 자리를 떴어요. 상견례 5분 만에 파토. 시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말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니, 형경아?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신우가 배를 움켜쥐고 작게 비명을 지르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치마 아래로 선홍색 피가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서 현경아! 현경아!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고 식당 직원도 급히 구급차를 부르러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병원으로 옮긴 뒤 의사가 말하길 스트레스성 자궁수축이 심했고 조기에 안정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유산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신우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해요. 병상에서 멍하게 천장만 바라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예비신랑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는 결국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진행할 이유가 더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엔 하늘이 도운 것 같네요. 그런 사람과 인연 맺을 뻔했으니까요. 그 말이 신우 귀에 들어갔을 땐 신우가 입술을 물고 병실에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렇게 신우는 결혼도 아이도 체면도 다 잃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깔보고 무시하던 그 눈빛, 그 당당했던 태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신우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해서 현경이 퇴원했고 당분간은 현경이랑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해라 하면서 저한테 슬쩍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아내 감정은 오래전에 식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신우였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있고 얼굴은 창백하고 그런데 표정은 예전 그 도끼서린 눈빛 그대로였어요. 너 일부러 그랬지? 뭐? 그 집 사돈한테 내 과거 떠벌린 거잖아, 그치? 네가 그 집 귀에 일부러 흘렸지? 안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 얘기를 알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챘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 결혼 망치고 애까지 떨어지게 만든 거 너잖아. 너 때문이야! 네가 나 다 망쳤어. 내가 널 뭐 어떻게 했다고 니까짓게 내 인생을 망쳐? 어? 너 오늘 한번 죽어봐. 오늘 네 친구 따라가는 날이야. 니년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 내 인생 망치고 너 하하호호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신우는 제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댔어요. 머리털이 후두둑 빠지고 너무 아파 소리도 지를 수 없었죠.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다 그 장면을 보고 놀라 뛰어왔고 신우 팔을 낚아치며 소리쳤어요. 현경아,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신우는 절 밀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옛날 얘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치게 생겼다고? 내가 뭐 그렇게 나쁜 년이었냐고? 저는 말없이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가만히 일어나서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너 그렇게 나쁜 년이었어. 야, 진아만 죽고 싶었는 줄 알아? 나도 죽고 싶었어. 네 년 때문에 나도 몇 번이나 죽고 싶었다고. 근데 누구 좋으라고 죽어? 너 좋으라고 죽어? 내가 왜? 살아있으니 결국 너 천벌 받는 것까지 다 본 거 아니야. 살아있길 잘했네. 진짜 꽃이다. 고맙다, 고마워. 신우가 악을 쓰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몸도 성치 않는 신우를 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신우가 오히려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너 진짜 왜 전연편 만드는 거야? 오빠랑 피를 나눈 건 나야. 전연은 이혼하면 그만이라고. 안 볼 사이라고, 남이라고. 남편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확 올라갔어요. 너 지금 그딴 소리 하러 여기 온 거야? 네가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지 내가 오늘에서야 알았다. 사람 하나 죽게 만들고도 20년 동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았니? 어디다 대고 지금 피해자인 척해? 신우는 말문이 막혀서 고개를 획 돌렸고 남편은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그 성질 어릴 땐 철없어서 그랬다고 쳐. 근데 결혼까지 앞두고도 사람 함부로 대하고 임신한 새언니 부려먹고 돈 뜯어내고 네 잘못으로 파혼까지 당한 주제 머리채까지 잡아?
도대체 얘가 뭘 잘못했길래 너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건데? 나랑 결혼한 게 죄야? 그만 좀 해, 현경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남편은 신우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넌 우리 인생에 없다. 다신 연락하지 마. 어디서 우리 앞에서 피해자인 척 울지 마. 넌 그냥 벌 받은 거야. 남편은 쉴 새 없이 신우에게 쏟아내더니 대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신우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현관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너희 다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라! 오빠! 너 진짜 그 옆에 언니한테 세뇌당했어! 1시간 넘게 대문 밖에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결국 새벽까지도 그 난리가 이어졌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나지막히 했지만 어딘가 짜증 섞인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너 그날 애가 유산하고 마음이 얼마나 다쳤겠니? 걔가 지금 집에서도 말이 없고 좀 참아주지 그랬어. 유산하고 이제 퇴원한 애를 경찰까지 오게 만들고 말이야. 가족이잖니. 가족이면 그래도 덮고 가야 하는 거야. 옛날 일은 전부 다 잊고 현경이한텐 내가 잘 타이를 테니까 너도 그만 덮고 다시 가족처럼 잘 지내보자. 전 그냥 웃음만 났습니다. 어머님, 전 신우랑 가족된 적 없어요. 애초에 단 한 번도 가족이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밥을 해도 당연한 일이고 집안일을 다 도맡아도 착한 며느리니까 넘겼고 그 애가 절 불러서 허드렛 일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리 지르고 무시해도 그래도 신우인데 이해해줘라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 애가 저한테 뭐 했는지 어머님은 아시죠? 근데 한 번이라도 말려보셨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밥도 한 술 못 들 때 그 애는 김치찌개 끓여오라고 했고 제가 피투성이로 병원에 실려갔을 땐 별일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딸 그런 사람이에요. 왜 제가 어머니 딸 유산했다는 이유로 참아야 해요? 그럼 제가 겪은 건 뭐였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경이 힘들다고요? 전 그런 말 듣고도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그냥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비사돈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린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이 결혼은 당연히 끝났고 저흰 그 집과 앞으로도 어떤 사적인 관계도 맺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세로 구했던 아파트도 이미 나갔고 그때 전세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 그 1억 돌려드릴게요. 하루라도 빨리 계좌번호 보내주시겠어요?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무 미련도 감정도 없이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로 그쪽에선 한 톨의 정까지 남기지 않았더군요. 예비사돈 쪽에서 전세금을 돌려준 지 며칠 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희가 드렸던 1억 이제 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돈? 그거 이미 현경이 자취방 얻는데 보탰어. 너도 알잖아. 지금 애 정신 상태로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 방 빼면 돌려줄게. 걱정 마.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 그 돈 저희가 결혼한다는 전제하에 빌려준 거예요. 제가 퇴직금 일부 정리하고 부족해서 대출까지 끌어온 돈이에요. 저희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였기 때문에 파혼한 지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겁니다. 현경이가 방을 빼든 어머니가 책임지고 정리하시든 그건 현경이 사정이고요. 우린 그냥 약속했던 돈 돌려받고 싶은 겁니다. 한참을 조용히 있던 시어머니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며칠 안에 현경이랑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진짜 1억이 입금되었더라고요. 그렇게 1억까지 정리되고 나니
신우에겐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 쪽은 말할 것도 없고 동창들, 직장 동료, 우리 남편까지 모두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해오긴 했지만 그조차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그쯤부터는 신우는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가 남자 하나 못 만나겠어? 파혼당한 후 신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전남친, 그 잘난 집안이랑 깨진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나 이번엔 전남친보다 더 잘난 남자 만나서 꼭 보여줄 거야. 나 아직 안 끝났어. 그 말 그대로 신우는 소개팅, 술자리, 심지어 나이트클럽까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시계를 번쩍이며 등장한 한 남자. 지방에서 건설회사 운영 중이에요. 요즘 부동산 개발 쪽으로도 사업 넓히고 있어서 좀 바빠요. 말투도 자신감 넘쳤고 차도 외제차에 카드는 무제한처럼 긁더랍니다. 신우는 왔구나, 내가 찾던 사람.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군요.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신우는 자기가 먼저 말했답니다. 혹시 결혼 생각 있으세요? 전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진짜 이번엔 후회 없이요. 그 남자를 만난 후 신우는 다시 예전처럼 자신감을 되찾은 듯 했어요. 이제서야 내 사람 만난 것 같네요. 결혼 진지하게 생각합시다. 그 말을 들은 신우는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2달도 안 돼 웨딩홀부터 알아봤고 혼인신고 먼저 하자며 들이댔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새언니, 나 결혼해. 이젠 진짜 인생 반전이야. 예전 그 사람? 걘 나한테 안 어울렸던 거야. 지금 남편은 진짜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람보르기니 알아? 네가 어떻게 알겠어.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그 말을 듣는데 어디선가 데자뷰처럼 느껴졌어요. 이전에 파혼 났던 결혼 준비 때도 신우는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새언니는 아직도 그 집에서 살지? 아휴, 그래도 고생 많아. 난 요즘 호텔급 주거단지에서 살아서 불편한 게 뭔지 모르겠다. 뭐 그래도 오빠가 아직까지 잘리진 않았으니까 잘 아껴 쓰다 보면 밥은 안 굶겠어. 그치?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 빤하지 뭐. 우리 남편? 아우, 카드 한도도 몰라. 나 사고 싶다면 다 사줘. 남잔 역시 능력이지. 맞잖아, 새언니. 아우, 우리 새언니 나 망하기만을 기다렸는데 어쩜 좋아? 나 이렇게 또 잘 먹고 잘 사네? 그 말투, 그 얄미운 비웃음 섞인 말투. 자기 신세가 조금만 나아졌다 싶으면 예전의 갑질 습관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었겠죠. 그때 저는 그냥 그래, 잘 살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번에도 얼마나 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런 사람은 말로 배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후 정말로 신우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식장은 강남에 있는 유명 호텔, 웨딩드레스는 직수입 브랜드 샘플이라며 자랑했고 청첩장엔 남편 이름 대신 땡땡그룹 부동산 개발 대표라는 직함이 큼직하게 인쇄돼 있더군요. 새언니, 초대는 안 했는데 궁금하지 않아? 불러줄 걸 그랬나? 근데 언니가 오기에 이 호텔이 너무 고급져서 언니 같은 허접한 인간이 들어오면 좀 분위기가 안 맞다고 해야 하나? 서운한 건 아니지? 우리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 아유, 나 드디어 제대로 된 인생 시작한 것 같아. 니년이 그때 그 쓰레기랑 파토 안 내줬으면 이런 남자 못 만났을 거 아니야? 이게 다 새언니 덕분인 거 알지? 결혼식 사진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외제차 앞에서 팔짱 낀 커플 사진, 하객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 와인, 그리고 상대는 다르지만 드레스는 인생 한 번이잖아, 이런 멘트까지.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신우는 연락도 없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저희 집 앞에 들렸습니다. 언니, 요 근래 어때? 힘들지? 우리 오빤 고생 많겠네. 그래도 남자란 건 능력으로 말하는 거니까.
어떡해. 언니 진짜 고생 많다. 난 그냥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이랑 살아서 그런가? 심심하면 언니도 우리 집 놀러와. 아, 맞다. 언니 옷차림으로 오면 청소하는 아줌마거나 잡상인으로 볼 테니까 꼭 우리 집 왔다고 경비원한테 말하고. 그래야 문 열어줄 테니까. 어디서 뭘 샀다느니, 남편이 또 무슨 계약을 따냈다느니, 새로 이사간 집은 주상복합이라느니 입만 열면 자랑뿐이었어요. 심지어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나 요즘 등기부 보는 재미에 산다? 남편이 집 여러 채 돌려서 투자하거든. 아우, 이 맛에 결혼하는 거지. 안 그래, 언니? 그러곤 절 슬쩍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깨를 다정하게 툭 치며 말했어요. 힘내, 새언니. 언젠간 잘 되겠지. 나처럼. 네가 나한테 조금만 더 잘해줬다면 너한테도 뭐 콩고물 정도는 줄 수 있을 텐데. 아, 새언니가 끓인 김치찌개 진짜 맛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필요 없게 됐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언니보다 음식 솜씨가 좋더라고. 그날 전 진심으로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믿기 위해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하는 인생.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오래 갈 리가 없다는 걸 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신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왔고 그 말투는 과거보다 더 도도하고 더 우쭐해져 있었습니다. 새언니, 나 요즘 진짜 바빠. 남편이 부동산 계약하느라 정신이 없어. 근데 있잖아. 법인을 내 명의로 옮긴다네? 뭔가 세금 혜택이 많다나 뭐라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스르륵 식는 느낌이었어요. 그거 너 명의로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뭘 그런 걸 걱정해.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진짜 잘 알아. 법인 명의 바꿔두면 세무조사도 덜 받고 부동산 관리도 훨씬 유리하다더라고. 나 이제 진짜 사장 부인이야. 아우. 그날 이후 신우는 내가 사장 부인이다란 타이틀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새언니, 요즘엔 내 명함도 나왔어. 부동산 개발팀 대표이사 현경. 어때? 너도 명함 한 장 줘? 하긴 네가 명함 본다고 뭘 알겠어. SNS에는 자신의 명함, 사무실이라며 찍은 고급 오피스 사진, 외제차 열쇠 사진, 계약서 더미가 놓인 회의실 컷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세상 누구보다 잘 나간다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신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새언니, 남편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 뭐? 출장이라고 했는데 출장지도 안 알려줬고 전화도 꺼져 있고. 회사? 가봤는데 그 사무실 계약 끝났대.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지금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러긴 했어. 사업하다 보면 조심해야 할 시기가 있다고. 혹시 그것 때문에 잠깐 피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신우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소리에선 불안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떨려 있었어요. 새언니, 혹시 전세 보증금 반환 뭐 이런 거 알아? 왜? 우리 집에 사람이 찾아왔어. 자기 전세 보증금 돌려달라고. 내 이름으로 계약했대. 네 명의로? 남편이 하라 그래서. 법인 명의는 내 이름이니까 괜찮다고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내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왔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 SNS에 달린 한 줄의 댓글이 그 착각을 확실히 끝내줬죠. 이 사람 전세 사기 관련자예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의 전화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걸려왔습니다. 새언니, 나 어떡해? 집에 또 사람이 찾아왔어. 어디 전세보증금 2억 넣었다는데 그 계약서에도 내 이름이 있대.
처음엔 떨리던 목소리가 며칠 지나자 울음 섞인 비명으로 변해갔어요. 왜 다 나만 찾는 건데? 난 진짜 몰랐어. 남편이 다 하자고 해서 그런 거라고. 난 그냥 결혼한 줄 알았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신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신우 이름, 세입자, 보증금, 입금 계좌도 신우 명의 통장, 법인 대표이사 이름도 신우, 인감, 서명, 심지어 세입자 계약 문자까지 전부 신우 휴대폰. 그야말로 서류상 전세 사기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신우 그 자체였던 겁니다. 신우는 경찰서에서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고 세 번째 출석 후에는 결국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약 전반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고 피해자 다수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사건 발생 이후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 그 말에 신우는 조사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감정 하나로 봐주지 않더군요. 영장이 받아들여지고 신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유치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서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말했답니다. 우리 애가 왜 이런 일을? 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아이고 경찰 양반, 우리 딸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딸내미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칠 만큼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 다 그놈한테 속아서. 하지만 돌아오는 건 기자들의 셔터 소리와 피해자들의 분노뿐이었죠. 뭐요? 아이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사기친 돈으로 고급 아파트에서 명품 사고 외제차 끌면서 호의호식한 주제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우리는요 전세금 2억 날렸습니다. 지금 애 데리고 반지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신우가 구속된 지 보름쯤 됐을 때였습니다. 뉴스에 짧은 단신이 떴습니다. 땡땡구 전세 사기 사건, 여성 명의법인 대표 구속. 피해 규모 수십억 원. 명의 대여 아닌 실질 운영, 정황 드러나. 이름은 가려졌지만 얼굴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특유의 눈매, 말투, 표정까지 신우를 아는 사람이라면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날 이후 동창 단톡방은 조용해졌고 SNS에선 그녀의 자취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야, 너 현경이 그 뉴스 봤어? 나 걔랑 얼마 전에도 통화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허세 부렸구나. 무섭다 진짜. 사람들은 조용히 빠르게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해도 아무도 가지 않았고 변호인 말로는 신우는 매일같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새언니, 나 이제 다 내려놨어. 그냥 한 번만 와줘.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는데 새언니는 나 알잖아. 한 번만, 응? 그 편지를 받은 날, 전 그저 한숨을 쉬었고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책장 가장 아래에 던져 넣었습니다. 며칠 뒤 밤늦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초췌한 얼굴, 젖은 눈가, 손엔 신우가 썼다는 편지가 한 장 들려 있었어요. 얘야, 사람 하나만 살려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버린 줄 안대. 그 애 외로움 많이 타는 거 너도 알잖니? 둘이서 현경이 면회라도 다녀와. 가서 인사만 하고 와.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첫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뒤 회색빛 건물 앞 유리창 너머 마주 앉은 신우는 예전 그 오만하고 말 많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어깨까지 푹 꺼진 자세, 눈동자인 생기가 없었어요. 왔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어? 변호사는 뭐래? 잘해보자더라. 그렇게 우린 10분 동안 딱 3마디 나누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땐 걔가 참 귀엽고 착했던 기억이 있는데 언제 그렇게 변한 건지 모르겠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다 변해. 이번 일을 겪고 나면 현경이도 또 변하겠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며칠 뒤 신우는 정식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수십 명, 금액 수십억, 법인 대표로서의 책임 인정.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우는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계절도 2번 바뀌고 세상도 많이 변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 집에선 조심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말하셨어요. 다음 주가 현경이 출소 날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같이 가보면 안 되겠니? 묵은 감정이 있다면 다 털고 죗값 받았으니.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교도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신우가 나왔습니다. 신우는 우리가 알던 그 현경이가 아니었습니다. 말끔하던 얼굴은 거칠어졌고 당당하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세상에 짓눌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 그게 다였어요.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딱히 무슨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잠깐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이죠.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제게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어딘가 먹먹했던 그 순간 조용히 제 배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키워볼게. 출소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아주 조용하고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분만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졌을 때 제 눈에서도 말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한 온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고통도 떠올려지지 않았어요. 그래, 이 아이 앞에선 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 부부의 인생 2막이 열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경이 작은 부동산 사무소에 취직했단다. 전화 받아주는 일부터 시작한대. 그 말에 놀라진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칠 후 신우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새언니, 아기 낳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리고 지난 일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문자엔 이상하게도 전처럼 비웃음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조금은 어색하게 서툰 말투. 그 짧은 문자를 받은 날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다 살며시 웃었습니다. 저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신우가 일한다는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예전의 신우와는 너무도 다른 소박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신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새언니? 일 끝나고 시간 돼? 밥이나 먹자. 식당은 조용한 순댓국집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레스토랑도 아니고 사진 찍을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참 따뜻했어요. 신우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어. 그동안 나 정말 너무 못됐었지. 근데 뭐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밥 먹고 있으니 우리 인연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나 보지. 신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신 그런 식으로 안 살 거야. 그땐 내가 누굴 밟아야 사라지는 줄 알았거든. 이제 알아서 밟히지 않게만 살아. 마지막엔 제가 먼저 일어나며 말했죠. 밥값은 내가 낼게. 앞으로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지내자. 가족이잖아. 그 말에 신우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그날 우린 진짜로 가족이 된 듯 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 친정 부모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작은 백일상 하나 놓고 엄마가 아이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휴, 네가 진짜 장하게 잘 키웠다. 어릴 때 너 돌잔치도 아빠가 갑자기 일 나가서 못했었지. 그랬죠. 그래도 우린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땐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새벽같이 깨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창문으로 햇살이 드는 걸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쁘고 고되고 가끔은 허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매일 제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고 억울해서 울고 서러워서 참았지만 이젠 압니다. 사람은 외로움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걸 견뎌내지 못할 때 그게 진짜 위험한 거죠. 가끔 문득 떠오릅니다. 어릴 적의 나, 진아, 그리고 신우. 그땐 왜 그렇게 서로를 밟아야 위에 있다고 느꼈는지 지금 와서 보니 삶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내 자리에서 누굴 해치지 않고 조용히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삶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당장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다 보면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조금 힘들더라도 오늘 하루도 잘 견뎌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요.